1144년 섣달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귀신을 쫓는 날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모여 각자 재주를 뽐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문신 김돈중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의 아들이었습니다. 힘이 세고 기운이 넘쳤던 그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결룡대정 정중부를 바라봤습니다. 정중부. 키가 7척에 달하는 장대한 체격, 배곡 같은 얼굴에 아름다운 수염을 가진 무신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공들여 관리한 수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김돈중이 촛불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을 정중부의 수염에 갖다 댔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불길이 번쩍이며 정중부의 수염이 타올랐습니다. 홀라당. 궁궐 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신들은 박장대소했습니다. 무신 하나가 당하는 모습이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였던 것입니다. 정중부는 분노했습니다. 이놈, 감히. 그는 김돈중을 때리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김부식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꾸짖는 대신 그는 왕에게 달려가 정중부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종은 어쩔 수 없이 정중부를 벌하려 했지만 평소 그를 아꼈던 왕은 몰래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정중부는 처벌은 면했지만 그날의 수모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김부식, 김돈중, 그리고 모든 문신들에 대한 원한이 그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것이 1144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26년 후 1170년 그 원한은 폭발합니다. 1167년 정월 의종이 봉은사에서 연등 행사를 마치고 환궁하던 밤이었습니다. 관풍로에 이르렀을 때 김돈중의 말이 갑자기 놀랐습니다. 김돈중은 원래 말을 잘 다루지 못했고 그의 말은 제대로 조련되지도 않았습니다. 진과 북 소리의 말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말이 호위 무사의 화살통에 부딪혔습니다. 화살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의종의 수레 곁에 떨어졌습니다. 의종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암살이다. 누가 짐을 죽이려 한다. 왕은 급히 일산으로 자신을 가렸고 수레를 몰아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궁성에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정은 범인을 찾기 위해 개경 곳곳에 현상금방을 붙였습니다. 체포된 사람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의종은 대령후 왕경의 집종인 나언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가혹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한 나언은 결국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제가 쏜 화살입니다. 나언은 사형당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김돈중에 조련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돈중은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고한 나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봤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종을 호위하던 무신들이 호위 실패라는 이유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최세보를 비롯한 여러 무신이 죄 없이 처벌받았습니다. 무신들 사이에 김돈중에 대한 증오가 들끓었습니다. 23년 전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그 김돈중. 이제 또다시 무고한 무신들을 유배 보낸 김돈중. 무신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1170년 5월 의종이 화평제로 놀러갔을 때였습니다. 결룡군의 행수 이이방과 이고가 상장군 정중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상장군님, 우리가 이대로 참고만 살아야 합니까? 문신들은 술 마시고 배불리 먹으며 시를 짓습니다. 우리 무신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그들을 호위합니다. 공이 있어도 녹봉은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정중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26년 전 그날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타오르던 수염, 박장대소하던 문신들, 김부식의 오만한 태도,
잠시 기다려 보시오. 신중히 생각해 보겠소. 하지만 정중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중부는 이방과 이고를 불렀습니다.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하는 날, 그때 우리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만약 왕이 궁궐로 돌아가면 다음으로 미루고 다시 때를 기다립시다. 8월 29일 의종과 신하들은 흥왕사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보현원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8월 30일 아침 의종 일행이 보현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문 근처의 공터에서 의종이 수레를 멈췄습니다. 그는 무신들에게 오병 수바퀴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무신들의 불만을 알아챈 의종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장군 이소웅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환갑을 넘긴 노장군이었습니다. 젊은 군졸과의 씨름에서 쉽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문신 할례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이소웅의 뺨을 힘껏 쳤습니다. 팍! 이소웅은 돌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왕과 문신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하하! 임종식과 이복기도 이소웅을 욕했습니다. 정중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할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소웅이 비록 무신이기는 하나 벼슬이 삼품이다. 어찌하여 이처럼 심한 모욕을 주느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의종이 황급히 정중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일로 뭐하러 화내시오. 그만 진정하시오. 이고가 칼을 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중부가 눈짓으로 말렸습니다. 정중부와 이고, 이방, 세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늘이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두워질 무렵 의종 일행이 보현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방과 이고는 미리 보현원에 가서 순검군을 집합시켰습니다. 왕의 명령이다. 모두 모이라. 의종이 보현원 안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문신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칼이 번쩍였습니다. 임종식과 이복기가 가장 먼저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보현원 문 앞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할례는 의종의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고가 의종 앞에서 칼을 들고 협박했습니다. 할례가 끌려 나왔습니다. 칼날이 내려쳤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학살은 계속되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무신들은 외쳤습니다. 문신의 관을 쓴 자는 아무리 벼슬이 낮아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김돈중은 가막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종이 그를 밀고 했습니다. 그는 동생 김돈씨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김돈중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씨 사건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벌을 받았으니 내가 오늘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26년 전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던 김돈중. 그는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인정하며 죽었습니다. 김부식은 이미 18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무신들은 그의 무덤을 파헤쳐 부관 참시했습니다. 문신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의종은 폐위되어 거제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의종의 동생 왕후가 명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칠권은 중방을 장악한 정중부, 이방, 이고의 손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명분이 있었습니다. 문신들의 억압에서 벗어나 무신의 세상을 만들겠다. 하지만 명분은 곧 탐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중부와 이방은 의종의 세계 저택과 축적된 재물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1173년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거병했습니다. 폐위된 의종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정중부와 이방을 처단하겠다. 김보당은 의종을 거제도에서 경주로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김보당과 장순석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로 돌아간 의종에게 자객이 보내졌습니다. 이방의 신복 이이민이었습니다.
의종은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시해당했습니다. 1174년 서경유수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중부는 약 2년에 걸쳐 이를 진압했습니다. 그 와중에 정중부는 이의방을 제거했습니다. 정중부의 아들 정균과 승려 종참이 이의방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제 최고 권력자는 정중부 혼자였습니다. 그는 문화시중에 올랐습니다. 1175년 정중부는 치사를 청했습니다. 은퇴하고 싶다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그에게 궤장을 하사하며 치사를 거부했습니다. 정중부는 권력을 잡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권 안정을 위해 문신 우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무신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젊은 무신들 사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1179년 9월 26세의 젊은 장군 경대승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30여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궁궐에 난입했습니다. 정중부, 그의 아들 정균, 사위 송유인을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경대승은 명종이 정중부 일파의 무단 정치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묵인 하에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권력을 장악한 경대승은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고위 무신들이 모이는 공적 기관인 중방 대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도방이었습니다. 도방은 경대승의 사저에 머물며 그를 호위하는 100여 명의 사병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경대승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습니다. 권력의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공적, 기관에서 사조직으로, 국가, 기구에서 개인 군대로. 이것이 나중에 최씨 정권이 60년 동안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근본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경대승의 개혁은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중방을 무력화시키면서 고위 무신들의 적의를 샀습니다. 암살 시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대승은 도방에서 숙식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조차 호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1183년 7월 경대승은 병을 얻었습니다.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중부의 꿈을 꾸고 병을 얻었다. 자신이 죽인 정중부가 꿈에 나타나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경대승은 불과 30세의 나이에 급사했습니다. 권력은 다시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1183년 경대승이 죽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의민. 그는 노비의 아들이었습니다. 신분제 사회 고려에서 천민 출신이 권력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의민은 그 불가능을 해냈습니다. 그는 무신정변 때부터 이의방의 신복으로 활약했고 의종을 시해한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1190년 이의민은 동중서문화 평장사 판병부사, 즉 재상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노비의 아들이 재상이 되었습니다. 고려사는 물론 세계사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얻은 이의민은 더욱 탐욕스러워졌습니다. 백성의 토지를 강탈했습니다. 왕실 재물마저 사유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1196년 4월 최충원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의민을 미타산 별장에서 습격했습니다. 이의민은 살해당했습니다. 최충원이 새로운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최충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정중부, 이의방, 경대승, 이의민과 달랐습니다. 그는 명분을 만들 줄 알았습니다. 1196년 5월 최충원은 명종에게 봉사 10조를 올렸습니다. 왕은 정전에 들어가 정사를 돌보십시오. 불법으로 늘어난 관직을 정리하십시오. 탈점된 토지를 환수하십시오. 불법 조세를 억제하십시오. 승려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십시오. 표면적으로는 개혁안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최충원은 활동리에 궁궐만한 저택을 지었습니다. 그 규모의 나라 안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는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켰습니다. 문무관, 한량, 군졸 중 힘센 자를 불러 모아 6번으로 나누어 교대로 호위하게 했습니다. 1209년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설치했습니다. 교정도감, 이름은 정사를 바로잡는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사, 감찰, 징세 등 국정 전반을 장악하는 최씨 정권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최충원은 스스로 교정별감이 되었습니다. 최충원은 왕도 함부로 했습니다. 명종을 압박했습니다. 1204년 명종이 죽자 신종을 즉위시켰습니다. 1211년 12월 신종의 아들 희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종은 최충원의 전횡을 참지 못했습니다. 희종은 수창궁에서 최충원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내시 왕준명 등이 칼을 들고 최충원의 시종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최충원은 희종을 폐위시켜 강화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명종의 맏아들, 당시 60세였던 왕후를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바로 강종입니다. 강종은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213년 강종의 아들 왕철이 즉위했습니다. 바로 고종입니다. 고려는 이제 명실상부 최씨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충원, 최우, 최양, 최희 4대 60년. 이 안정된 독재 속에서 8만대 장경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국방력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신정변의 최종적인 역사적 대가가 찾아왔습니다. 1231년 8월 몽골군이 압록강을 넘어 고려로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무신정권의 실권자는 최충원의 아들 최우였습니다. 몽골군은 귀주성을 공격하고 개경을 포위했습니다. 고려는 일단 강화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을 버는 전략이었습니다. 1232년 6월 최우는 몽골이 파견한 다루가치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대한 전면 항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최우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참지정사 유승단이 반대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도 개경은 지켜야 합니다. 수도를 섬으로 옮긴다면 백성들은 어찌 됩니까? 야별초 지유 김세충도 전략적 이유를 들어 천도를 반대했습니다. 최우는 이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천도를 강행했습니다. 강화도는 천예의 요새였습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크고 조류가 빨라 몽골 기병이 상륙하기 어려웠습니다. 왕과 귀족, 최씨 정권은 강화도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육지에 남겨졌습니다. 권력의 사유화가 나라의 운명마저 사유화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안전을 선택한 그날, 육지에 남은 백성들은 몽골군의 약탈과 사륙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1232년 12월 처인성 전투. 승병 김윤우가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이를 사살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싸워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몽골의 침략은 계속되었습니다. 1235년, 1247년, 1253년, 1254년 6차례에 걸쳐 몽골군이 고려를 유린했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탔습니다. 수많은 문화재가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죽어갔습니다. 강화도의 조정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부처의 힘을 빌려 난을 피하고자 8만대 장경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에 걸쳐 8만대 장경은 인류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버려진 백성들의 비명이 있었습니다. 무신정변 100년의 비극. 한 번의 뺨에서 시작해 몽골 침략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1144년 정중부의 수염이 타오르던 그 순간, 1167년 무고한 나원이 죽어가던 그 순간, 1170년 한뢰가 이소홍의 뺨을 때렸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 100년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정중부는 경대승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경대승은 30세에 요절했습니다. 이의민은 최충원에게 제거당했습니다. 권력자들은 서로를 죽이고 배신하며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권력 구조는 결국 나라를 몽골의 침략 앞에 무방비로 내던졌습니다. 1270년 무신정권의 마지막 집권자 이면이 몰락하면서 100년 무신정권은 막을 내렸습니다. 고려는 왕위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원의 간섭기라는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왕조의 무능과 권력의 부패가 합쳐졌을 때 나라가 얼마나 깊은 혼돈에 빠질 수 있는지, 권력이 사유화되면 백성의 고통은 얼마나 커지는지,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누가 치르는지. 강화도에서 안전하게 지내던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육지에 버려져 몽골군의 칼날 아래 쓰러진 이름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100년 전 보현원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비극을.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역사실록이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